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만난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 어떤 대화 나눴을까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도 팀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자칭 재벌 3세 전청조 씨와 결혼을 발표한 이후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추모대회 불참입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서울광장에선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유가족에게 초청을 받은 뒤 참석을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추모보다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는 건데요. 앞서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당에 추모 집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참석하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었는데요. 현재로선 대통령실 참모진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트랙, 최악의 총기 난사입니다. 미국 동부 최북단 도시 메인주에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치는 최악의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1983년생 로버트 카드입니다. 갈색 셔츠 차림에 소총을 겨눈 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인데요. 이 범행은 직선거리 6km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식당, 또 볼링장 등 최소 3곳에서 벌어졌습니다. I've heard people that down there by the doors that have family members in there. There was a girl down there with 5 people, all got shot up, and they're like frantic. 용의자 카드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현지 수사당국은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라는 대피령도 떨어졌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따르면 카드는 미 육군 예비군이자 총기 교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여름 정신건강시설에 2주간 입원한 기록이 있는데요. 환청을 듣는가 하면 메인주 인근의 군 기지를 폭파할 것이라는 위협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트랙, 후쿠시마 피폭 사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어제 오전 후쿠시마 원전 내부의 오염수 정화 설비 청소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배관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로 배관을 청소하던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이 액체를 뒤집어썼습니다. 이들은 전면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작업자 2명이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배관 내부를 청소하다가 호스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 약 100ml가 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트랙, 7년 소송 전 일본의 소유권입니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에 대해 일본의 소유권이 있다는 우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7년간 이어졌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됐고 불상은 몰수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이후에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불상이 불법 반출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일본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 불상은 정말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될까요?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이어서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보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자주 보니까 정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정드는 건 아니죠? 매주 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정이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자주요. 월수금. 뭐 그것은 네, 맡기겠습니다. 예. 저도 찬성입니다. 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자주 봐야 정이 드는데 오늘 1년하고도 반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있어서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전현직 대통령인데요. 자, 오늘 44기 추도식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도 작년 취임식 이후에 공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에 온 건데요. 자, 두 사람이 둘 다 연단에 섰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은 가족 행사지만 오늘 행보에 정치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공개적인 어떤 행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이제 첫 일정을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추도식이 이제 열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간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만 콕 집어서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일정에 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떠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이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지금 추도식에 간 건데 사실은 지금 TK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지층이 좀 흔들린다라는 아마 그런 영향들 때문에 아마 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을 더 높일 생각들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 쉬운 길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심을 더 청취하고 민심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각성의 그런 변화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계속 보여서 저는 이 행보는 매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제가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어떤 행보에 정치적 의미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또 두 분은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사에 간 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주고받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1년 반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이제 사저를 찾았을 때 악수하는 장면인데 사실 썩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당시에 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라고도 했었는데 예전 이야기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 안 났지만 대구 개표가 늦어지는 걸 알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자, 저는 여기서 이 대구 TK 지역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난해 갔을 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오늘도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총선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TK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TK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고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민심을 반전해 보겠다. 저는 네. 이런 의도 같은데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우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할 말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 수사팀, 당시 특검의 수사,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루어지는 이 특검팀이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신분이었지만은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간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비롯해서 그 본인의 측근들이 다 지금 무리한 수사로 인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저렇게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두 그림을 볼 때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마 과거 그 탄핵의 그 불행했던 역사가 스쳐가면서 저는 별로 좋게 평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보수 저는 그렇게 통합에 생각합니다. 딱히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보수 자체를 지금 괴멸시키는 그런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보수 정치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층 내부를 더 다지고 보수 정치를 그 회복시킴을 통해 가지고 야당과도 협치하는 식으로 확장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뭐 야당과의 대화도 끊어졌고 여당 내부에서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지율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저는 좀 그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이제 뭐 오를 것이다, 보수 예. 통합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TK 지역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전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TK 지역 그리고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좀 실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보수층은 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부터 한번 의심해 봐야 될 문제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즉 적극적인 보수적 유권자층이 좀 응답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이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 현상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그 TK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이 유권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보수적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TK 지역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지역에서 좀 고르게 칭찬받고 고르게 평가받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좀 전반적인 모든 연령대 그리고 좀 어떤 언론, 어떤 시각을 가진 언론에서든 전반적으로 어쨌든 평균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이 대통령을 어떤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 네.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뭔가 좀 퇴행적인 과거지향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땐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이 재보궐선거 이 패배 이후에 사실 TK 지역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TK 지역의 좀 보수적인 유권자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보다 이념 이런 좀 국정의 어떤 방향으로 짚고 가더라도 저게 뭔가 좀 전략이 있겠지, 뭔가 그래도 노림수가 있겠지 이렇게 봤던 건데 강서구청장 그 재보궐선거 보니까 이게 먹히는 전략도 아니다. 이게 제대로 좀 뭔가 효력이 있는 그런 효염이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좀 등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준 것처럼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공과가 있는 대통령인데 공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은 평가들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이념 드라이브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공과 논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공에 대해서 과거의 독재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념 논쟁 비슷한 거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행보를 지금 할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아니었는데 과연 누가 이런 행보를 조언을 한 것이냐,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인 것이냐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만 첨언을 하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내다가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욕구와 별개로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향력 네. 그리고 뭐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에 있다가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번에 인용환 혁신위원장도 또 DJ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앉혀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행동과 그런 인물들의 상징이 지금 어긋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통합이 과연 될 것이냐. 과거도 선례를 찾아보면 여야를 떠나서 당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당들이 잘 안 되는 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구호나 당명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을 나아가기 위한 정치 행위,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화학적 결합이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지 저런 행위적인 모습, 뭐 쇼로 비춰지는 저런 것으로는 저는 국민들 마음 얻기는 매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방금 말씀을 종합해서 국민의힘 혁신위에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혁신위원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인선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서 아내와 아이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런 쇄신 의지를 보였는데 오늘 보면 뭐 박성중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포함됐고 그 외에도 한 13명 인선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혁신의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13명 중에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이가 상당히 젊은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7명의 여성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보수 정당의 혁신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좀 삼가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평가하겠다.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좀 정치의 일선에 없던 분들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본 3명 중에 최소한 제가 볼 때 2명은 여기 나오는 이제 박성중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는 당하고 지금 용산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좀 수평적인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작업들에 상당한 방점을 찍고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언론은 이제 뭐 친윤이기는 한데 뭐 개파적인 색깔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과의 어떤 물리적인 거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지, 내가 친윤이고자 하는 의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제가 평론가로서 평가할 때는 그 의지만큼은 누구보다도 지지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 그런 점을 좀 본다면 그 의지의 정도를 좀 낮추고 혁신에 진력하는 역량으로 좀 바꾸지 않으면 이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위원장, 인유한 위원장이 잘 좀 조율을 하길 바란다. 저는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혹시나 했는데 이제 역시나라는 매우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의 주체라기보다는 지금 혁신의 대상으로 당내에서는 좀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혁신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 혁신위는 사실상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예.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또 한계, 이것이 또 하나의 비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오신환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 세 분이 지금 다 공천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당내에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이지만은 전 이 세 분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정부에 대해서 애정어리 쓴소리를 하지 못했더라면 전 이분도 지금도 못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뭐 두 분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동 순방 마치고 오늘 그 추도식에 간 거였는데 순방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순방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순방 중에 공개한 사진을 두고 지금 민주당과 좀
공방이 좀 있거든요. 자,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진입니다. 여기 대통령실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진들을 계속 올리며 김건희 여사를 중앙에 앉힌 사진을 내놓느냐, 좀 위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의존적으로 많은 예우를 했습니다.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우디 측은 행사마다 김 여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왜 자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중심 사진이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우디가 이례적으로 좀 특별 대우를 해준 거고, 또 국민의힘에선 그게 바로 국격이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좀 민주당이 꼬아보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둘 다죠. 그러니까 예. 이 김건희 여사와 사진과 관련된 논란,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겨울 겁니다. 이제 무슨 뭐 사진만 올라왔다 하면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 최고위 이런 데서 뭐 이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개별 의원들이 뭐 문제 제기하거나 해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왜 굳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고 김건희 여사가 홍보의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을 왜 계속 홍보성으로 계속 내놓느냐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는 대통령이 홍보의 중심이 됐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영부인이 중심이 되는 사진을 왜 계속 노출을 하냔 말이죠. 이 비판이 되면은 좀 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걸 계속 하고, 그리고 이거를 왜 여당의 또 유력 의원은, 박대출 의원 같은 유력 의원은 왜 이걸 또 정당화하냔 말이죠. 또 한 발 나서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네.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서 평론가로서는 상당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걸 알면 좀 안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우선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은 뭐 사진을 가지고도 뭐 너무 이상하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만을 저렇게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은 마치 김건희의 함정 내지는 김건희의 덫에 스스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실정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지엽적인 사진만을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 이건 너무 볼썽사납 따라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같은 거 임명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의전비서관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김행 후보자 이후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인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즉 국정 운영의 난맥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도 대한수권 세력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아니라도 좀 내어놓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토론의 자료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저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진을 중앙에 배치하고 또 제2부속실도 만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드는 것도 정치적인 무능입니다만은 민주당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견제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필요가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귀 후에 굉장히 내부 단속을 좀 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일종의 단합대회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단합대 멤버들을 보면 제가 전현직 원내대표라고 했잖아요. 이제 손을 저렇게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크로스로 쭉 잡고 딱 봐도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면 12명입니다. 뭐 우상호 원내대표부터 직전 박광호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모여서 손 맞잡고 우리 단합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비명계는 여전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 예, 이걸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죠 이거? 저 생선이 그 도마 위에 누워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비명계는 여전히 불안한가 봐요. 근데 저는 저 팔을 이렇게 맞잡는 저 포즈 자체가 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면은 저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원팀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 정치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만남의 사진을 제가 쇼 비슷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내에서 정말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바뀌면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행동과 담보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손만 맞잡고 좋은 사진 하나 남긴다? 저거 그냥 추억 앨범에 하나 들어가는 거에 불과하지 그 이상 이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뭔가 본질로 들어가는 개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아마 저는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저런 쇼만 가지고는 저는 납득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앞두면은 각 정치 세력의 내부에서 가장 큰 의제가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의 생선이라는 얘기가 내 공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국면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언론에 노출되는 당의 모든 의제가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주류 비주류가 어떻게 싸울 거냐 이 얘기만 나오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대승을 한들 지금 의석수가 거의 그대로 있는 게 대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대로 가도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뀐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정당인지를 지금 몰라요, 우리가. 네.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야 신은규 변호사 같은 분들이 지금 같은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죠. 민주당의 갈 길에 대해서 비판한단 말이죠. 그런 작업을 해라. 이 맞잡고 있는 사진에 더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그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괜시리 이렇게 손을 맞잡고 토크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끝나고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맞잡고. 있죠. 거리가 좀 머네요, 근데. 네. 땡기면 됩니다. 네. 팔 오늘 두 분 짧아가지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똑똑 콤비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고 똑똑. 서혜준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연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똑똑을 제가 계속 밀고 있습니다. 다른 걸 찾을 때까지 똑똑을 밀도록 하고 첫 번째 주제요. 보겠습니다. 완전히 속았다고 하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말로 잡아봤습니다. 자, 뭐 지금 장안에 뭐 화제라고 하기에는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남현희 씨가 지난 월요일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결혼 재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전청조 씨, 이 전 씨에 대해서 사기, 성별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전 씨가 오늘 새벽에 경찰의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남현희 씨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남현희 씨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성남에 있는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에 가 있는데 본가로 이제 들어간 네, 상황이고요. 이 전청조 씨가 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 초인종을 이제 여러 번 누른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은 이 전청조 씨를 스토킹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 스토킹 관련해서는 석방이 됐고 추후에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면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청조 씨가 이제 남현희 씨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좀 금지하고 또 신변보호 조치 일환으로 남현희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네요. 일단은 뭐 석방은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전 씨는 뭐 지금 3일 동안 뭐 먹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힘들다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 남현희 씨의 주장도 알아보죠. 자, 앞서 저희가 키워드로 나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속은 내용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 어제죠. 어제 오전에 이제 전 씨가 업무 미팅으로 그 살고 있는 시그니엘로 사람들을 불렀는데 실제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감독님 저희 그 전 씨죠. 전 씨 그 대표님한테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그 감독님 이름을 믿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라는 게 남현희 씨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네 남현희 씨를 믿고
이 전 씨에게 투자를 했다라고 이 말을 듣고 이런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됐다.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금을 이제 편취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나 모르게 지금 투자금을 받고 있었구나를 이때 알게 됐다. 네. 이런 주장이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전 씨가 당분간 집에 가 있으라라고 해서 바로 짐을 정리해서 시그니엘을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모친이 있는 자택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전총조 씨가 이제 처음 언론을 통해서 등장하자마자 이제 불거졌던 의혹들, 논란들을 하나 좀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성별 논란부터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오늘 경찰에 체포가 됐었단 말이죠. 스토킹 혐의로. 그러면 변호사님 체포되면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주민등록상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남현희 씨의 주장은 전 씨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는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 예. 이 남현희 씨는 어쨌든 전청조 씨가 여성이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최소한 전청조 씨는 경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여성임이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뭐 남현희 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 여부를 알고도 이제 만났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예.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참 확인할 수 없겠죠.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예. 사실 이 전청조 씨가 드러난 그 사기 전력이나 범죄 경력을 보면 20년 12월에 이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고 2년 3년 정도를 복역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럼 그 판결문에도 보면 여성인데 남성인 척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복역하고 출소를 했으면 사실 거의 22년 후반이나 23년 올 초인데 시기적으로 성전환 수술할 수 있는 시기가 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 그리고 남현희 씨가 얘기하기를 이제 그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증이 2개 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1, 그러니까 남자인 거, 또 앞자리가 2, 여자인 거 2개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뭐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 여성인 걸로 확인했다고 하면 예.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는 남성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증은 사실 가짜였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부분도 일단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자, 그러면 박사님, 그러니까 뭐 성전환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또 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임신을 한 걸로 알았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성전환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아마도 남현희 씨가 뭐 신체적인 부분을 봤다거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인식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임신 여부를 확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전 씨가 임신 테스트키를 줬다라고 합니다. 남현희 씨한테? 네, 근데 이제 뜯어져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는데 예. 그걸 검사를 하면 항상 이제 2줄 양성이죠. 음신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임신 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있었던 점은 성전환 수술을 뭐 했다라고 한다라면 뭐 임신에 대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거를 가짜라는 걸 알게 됐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는 게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또 남현희 씨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성별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기 관련 이력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하고 혹시라도 또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뭐 판결문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과거형이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단 뭐 남현 씨의 이름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모은 정황도 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있는 것이고 남 씨 조카도 돈을 건넸다는 그런 주장도 있네요. 네, 남 씨 조카도 전청조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지난 5월 이후에 전청조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한 3차례
걸쳐서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뭐 피해자가 아마 남현희 씨 가족까지도 뭔가 사기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추측이 되고 예. 또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은 남현희 씨 주변 인물들도 그 사기의 뭐 대상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속 진행됐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 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 전 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 대행 알바를 나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전청조 씨가 있었더라는 주장도 나왔고 또 전 씨가 통장 잔고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51조 원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를 보여줬다. 이게 뭐 51억도 아니고 51조 원을 들어있는 통장 잔고를 보여줬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기자 대행을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봤더니 그 자리에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그 기자인 척하고 가서 전 대표님 맞으시죠? 뭐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냐? 그 자산의 출처가 뉴욕에 있는 얼굴 없는 회사의 CEO라는데 맞느냐? 예. 뭐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남현희 씨가 있는 앞에서 하도록 이제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글쎄요.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좀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는 듯하게 보여요. 네, 아마도 남현희 씨에게 그 속이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거 말고도 전 씨와 같은 이제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유튜버에게 은행 앱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해서 이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51억도 아니고 51조였다. 예.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 하면서 그 분이 하는 얘기는 은행 앱을 본인이 만든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맞다면 네. 이거는 위조,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씨가 내세운 이력들을 보면 사실 황당한 측면이 많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승마 선수를 했다 그러고 재벌 3세인데 모 회장의 혼외자라고 그러고 27살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IT 기업 임원을 했다 그러고 자, 이런 이제 이력을 내세우는 건 어떤 심리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심리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사기 행각을 위해서 지어내는 것인가? 박사님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1번 재벌 3세, 모 회장의 혼외자라고 하면 우리가 재력이 굉장히 상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젊은 나이에 기업, IT 기업의 임원이라던가 뭐 이런 상황들도 사회 경제적인 지위 혹은 능력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뭐 그런 능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할 건데요.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사기꾼들이 많은 이제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쳐서 뭔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라던가 뭐 아니면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감을 불러일으켜서 사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혹시라도 좀 피해를 호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기자가 직접 가보고 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시청률의 견인차. 견인차. 우리 박설아버니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정을 하지 않네요. 너무 좋아하네. 실제로 견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 다이아몬드 만들어 보니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박 기자의 욕망 가득한 장소를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세관 창고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짝퉁이라고 하죠. 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각종 위조품들이 적발돼서 압수되면 이곳에 모이는데요. 요즘 위조품 밀수가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위조품이지만 들어오는 걸 보면 요새 어떤 유행이 돌고 있는가도 좀 볼 수 아주, 있었겠네요. 예. 위조품 압수 현장 가보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압수 창고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모든 압수 물품들이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백팩. 콜라보 상품도 있고. 중국에서 반입된 위조 상품이고 세관 통관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다 이쪽 압수 창고로 반입해서 이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루이비통. 네, 맞습니다. 위조 루이비통, 위조 몽클레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위조라는 확인을 받고 이 물건들은 다 폐기. 전부 다요? 네, 맞습니다. 재질 자체에 상표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이런 경우에도 거의 손잡이를 다 제거를 해야지 상표가 제거가 되는.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상품 가치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랑 되게 비슷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금방 가짜라는 게 좀 그래요?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뜯으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상표하고 안쪽에 근데 일단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상표 표시된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표권자와 논의해서. 제가 지금 입고 차고 들고 있는 것들을 합하면은 한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모조품입니다. 얼마 뒤면은 전부 폐기될 예정입니다. 2천만 원짜리 탈을 쓴 시계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을 시키고요. 폐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폐기업체에 가서 1200도 된 소각로에다 넣어서 이제 불태우고. 다이아도 진짜 다이아가 아닌 거죠.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이면 큰일 나죠. 이게 10만 원대.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신난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위조품이 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게 도대체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영상에 보이는 것들이 한 달치 분량 정도 되거든요. 한 달 모으는데 저 정도 된다고요? 저렇게 창고 가득, 근데 이제 저것도 저 얼마냐고 물었더니 한 1,000억 원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 가격으로 하면? 그렇죠. 실제 명품 가격으로 환산을. 왜냐면 사실 그 위조품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는 가격을 없고요. 매길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명품 가격으로 하는데요. 이제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수입된 가짜 시계와 가방 규모가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조 원대군요. 거의 뭐 2조 원 가깝네요. 그렇죠. 조 단위로 나오니까 좀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어쨌든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래요? 추세인 게 이제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사실 확 줄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원래 이제 4,704억 원이었다가
코로나 이제 사태 한창이던 2020년, 2021년 정도에는 줄었었네요. 9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확 줄었었다가요. 그러다가 지난해 다시 이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4,980억 원 규모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세관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뭐 냄새만 맡아도 바로 알잖아요, 가짜인지. 휘발유 냄새. 네. 그런데도 계속 들어와서 유통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아니 저렇게 철저하게 막는데 어떻게 유통되나 했는데 실제로 유통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업자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적발하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개개인이 이제 각자 들여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해외 직구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한 거래는 과세 당국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몇몇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 위조품을 좀 팔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범죄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위조 상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작년 평균 벌금이 고작 273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건에? 팔아서 만약에 억대 수익이 올리는데 벌금 몇백만 원 낸다고 하면은 벌금 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되게 유명한 패션 인플루엔서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뭐 서울 강남에 고급 빌라 살고 슈퍼카도 막 여러 대 끌고 근데 이게 3년 동안 자그마치 344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회수된 범죄 수익이 고작 24억 원입니다. 근데 이 파는 사람이 일단 문제고 근데 모든 게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위조품 판매 사라질 텐데요. 이 짝퉁을 입어서라도 남들 눈에 있어 보여야겠다. 이런 어떤 허세, 허영 문화도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위조품 압수 현장 가보니 욕망에 보니 열명을 붙여줘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후의 키워드 빅데이터 전문가 오키도키 전민키 형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공중부양입니다. 네. 연구 하나 보이시죠? 안무, 충격, 기적, 초전도체 이런 단어가 눈에 띄네요. 왜 이건 안 읽으세요? 공중부양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람 이제 허경영 씨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뭐 장성규 씨랑 옛날에 대결한 적 있었어요. 아, 그랬었죠. 네. 자, 이건 진짜 공중부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볼게요. 아, 예. 아, 이 영상. 지금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발 밑에 뭐가 달린 거예요? 봐도 신기한데. 아니에요. 자, 이 동영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조회수 아까 보셨죠? 2억 뷰를 넘었습니다. 좋아요 개수도 2,300만 개가 됩니다. 근데 잠깐만 다시 한번 발 밑에 뭐가 달린 거죠, 저거? 장비 아니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 살짝 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전에 그 신발에 바퀴 달린 힐리스 아니냐고 맞아요. 계신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신발이고 오로지 몸 동작만으로 만들어낸 슬릭백이라는 춤입니다. 아,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떠 있는 것 같아요. 공중부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이 일명 공중부양 춤이에요. 초전도체 춤이라고도 불리는데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양발을 앞뒤로 번갈아 뛰면서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겁니다. 발을 붙이고 밀고 붙이고 밀고
붙이고 밀고. 예. 서서. 안 돼. 해봤는데 안 돼요. 저 이러다 말았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수많은 댄스 챌린지로 인기입니다. 예. 네. 지금 챌린지 동영상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대급 공중부양 춤으로 온라인에서 진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저런 비슷한 영상이 있는데 네. 지금 방금 본 우리나라 영상이 제일 공중 부양 같다. 좀 다르잖아요. 저거는 딱 봐도 네. 좀 춤 같은데. 저건 이제 춤 같은데 아까 날아다녔어요. 우리 거는 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나라 학생 같은데 좀 어려 보였는데 네. 정체가 뭡니까? 자, 영상 속 남성 정체가 밝혀졌는데 네. 대구 용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효철 군이었습니다. 중3 학생이라고요? 네. 예. 이 효철 군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던 중에 이제 무심코 이 춤을 췄는데 네. 이걸 보고 놀란 친구가 촬영해서 올린 거래요. 예. 이제 원래 슬릭백이 좀 발을 끌면서 추는 건데 예. 효철 군은 진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네. 대박이 터졌고 이게 이제 다리에 힘을 엄청 줘야 된대요. 네. 비결을 물었더니 그냥 난 본능적으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본능적으로 무심코 쳐서 저 정도면 뭐 타고난 댄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 효철 군의 장래 희망이 그래서 혹시 댄서냐라고 네. 물었더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너무 아까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고 예. 그냥 따라했는데 잘 됐대요. 예. 그래도 어쨌든 연예계 진출 제안 들어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 소속사 관계자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BTS가 될지도 몰라요. 예. 네. 이미 어쨌든 공중부양 춤으로는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거를 외국 나가서 추면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제이홉입니다. 연구 하나 볼까요? 뭐 광주, 네. K-팝, 댄스, 세금 이런 단어들 보이네요. 네, 뭐 BTS에서 또 춤하면 제이홉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혹시 춤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조금 황당한 얘기인데 네. 그 BTS 멤버 제이홉 씨 광주 광역시 출신입니다.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데 노래 가사에도 직접 쓸 만큼 고향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이 잘 들은 무등산이란 가사가 나와요. 고향 사랑해야죠. 이번에 이제 광주 북구청이 제이홉이 나왔던 학교들 중심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거죠. 예. 일명 홉 스트리트인데 예. 네. 학교 담장에 제이홉 콘텐츠 만들고 모교 후배들이랑 제이홉 팬미팅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거예요.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이홉의 허락을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이홉 거리를 만드는데 제이홉한테 물어보질 않았다. 맞습니다. 황당하죠. 소속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 추진하는 거리는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북구청, 광주 북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 좀 궁색한 변명을 하기는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이홉이 아니라 호프, 영어로 희망,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이홉의 얼굴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네. 근데 진짜 좀 궁색한 게 그쵸. 제이홉 모교에다가 팬미팅도 주선하고 누가 봐도 제이홉의 홉이잖아요. 그쵸. 홉 스트리트. 네, 일단 신나서 아이디어 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제 특별 교부금이랑 구청 자체 예산을 합해서 총 20억 가까운 금액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데 20억이면 사실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죠.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할 건 아니지 않나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미리 물밑에서 조율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제이홉 딱 거리라고 딱 이름을 붙여야 그 원했던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응이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이런 식으로 예술인 명성 기대서 거리 조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좀 사진들 볼게요. 네. 이 영화 감독 봉준호 씨 고향이 대구 남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봉준호 거리의 조성을 또 대구 남구에서 시도를 했어요. 캐릭터가 묘하게 봉준호 감독이 그쵸. 닮았네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봉 감독의 허락을 못 받으니까 캐릭터 구조물만 지금 설치한 거고요. 저기다 이제 사진을 갖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고향 출신 월드스타를 자랑스러운 건 알죠. 예. 그러나 고향 시민들 혈세, 아까운 마음, 그리고 절차라는 걸 사실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9 to 5입니다. 네. 연관어, 주사일제, 뭐 정규직, 미국,
능력 이런 단어가 보이네요. 9 to 5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얘기죠. 9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 그렇죠. 네. 보통은 9 to 6 아닙니까? 우리는 9 to 6라고 많이 예. 하죠. 그래서 9 to 6만 잘 지켜도 좋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9 to 5 하면 우리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우리로서는. 네. 그런데 이제 9 to 5 때문에 오열하는 분의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함께 이거 좀 싫다고? 네, 볼게요. Time to do anything. I want to shower, eat my dinner, and go to sleep. I don't have time or energy to cook my dinner either. Like, I don't have energy to work out. I'm so upset. Oh my God. Nothing to do with my job at all, but just like the 9 to 5 schedule in general is crazy.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오후 5시까지 일해서 네. 오열을. 네. 뉴스 오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5시부터 저희. 우리도 울어야 되나? 그럼 화제는 한번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잘릴 수 있겠지만. 안 울겠습니다. 누리꾼 반응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누리꾼 반응들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9 to 5. 한국에서는 꿀직장이다. K 야근을 경험해봐야 할 텐데 K 69시간 맛을 못 봤구나. 그 마음 충분히 알겠고 공감하지만 9 to 5는 정말 좋은 거야. 유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저분의 사연도 뭐 있겠지만 있겠죠. 네. 있겠지만 그래도 9 to 5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노동 시간이 좀 긴 편이죠. OECD 국가 중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이 OECD 국가별 연간 노동 시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OECD 전체 국가가 응답한 건 아니지만 응답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연간 1,904시간으로 가장 노동 시간이 길었습니다. 보시면 독일이 1,295시간, 프랑스 1,427, 영국 1,516, 일본 1,626, 미국 1,822. 우리나라만 1,900시간을 넘고 있네요. 이게 연간이니까 이제 나누기를 좀 해보면 주당 한 37시간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평균이 그런 거고 뭐 맞아요. 체감으로는, 이제 체감으로는. 포함 안 되는 야근 이런 것도 좀 많으니까. 훨씬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기도 하고 이게 사실 근무 시간에 정말 딱 회사에 있는 시간만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출근 준비하고 출퇴근하고 그런 시간 포함하면은 사실은 주당 52시간이라고 해도 정말 회사 집 이렇게 오가는 분들이 많죠. 네. 왜 그래서 이제 주 69시간 얘기 나왔을 때 예.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 있었잖아요. 네, 예. 이거예요, 바로. 예. 네. 기절, 근무, 네. 밥. 바로 취침. 저기 토요일에 병원 가는 게 이제 킬포라고 반응이 나와요. 예. 네. 치킨, 기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된 거긴 한데 한국 평균 여가 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도 중요한데 여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회. 아까 그걸 보면서 공감해야지 우리처럼 야, 저 배부른 소리 하네. 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의 키워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